김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네이버의 조장님입니다. 오늘 그 주제로 얘기할 내용은 게임 비즈니스, 후 제목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의 게임 산업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 세 번의 특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게임 비즈니스 개요와 게임 비즈니스 분야별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Q&A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게임 비즈니스 사례 분석, 메타버스 시대의 게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 분석과 동향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게임 비즈니스의 투자 전략.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 쪽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시각으로 게임 비즈니스를 봐야 되는 거고, 자기가 실제로 게임 회사를 세우고 싶다,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앞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 중에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메타버스 시대에 그러면 뜨는 기업과 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게임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투자로서의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챕터와 2번 챕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이 이미지를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도 이거 영화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게임이 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트렌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게임 자체가 현재 저희가 이 시대에 지금 열심히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게임의 하나의 큰 틀거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 레디 플레이 원은 보시고, 여기서 어떤 형태로 이 게임이 구현이 되고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어떤 인터페이스, 어떤 UX로 이 영화 안의 게임들이 구현되는지를 보시면 차후에 구현되어질 게임들의 형상을 충분히 예측하고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뜻들이 있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정확하게 잡히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메타버스 월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서 다음 단계에 이제 게임에 대한 게임 비즈니스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얼 월드, 그다음에 온라인 월드, VR 월드, 메타버스 월드, 그렇게 네 가지를 한번 심플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얼 월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저하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게 리얼 월드죠, 그죠? 얼굴 보면서. 그럼 온라인 월드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게임이죠, 그죠? 온라인 게임, 온라인 월드. 그리고 보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이 모니터라는 가상 온라인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상대방과 악수를 하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온라인 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면 과거에 사이버 월드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사이버 월드, 가상 세계. 근데 가상 세계가 요 시기 때는 온라인 월드라고 얘기하는 시점에는 가상 세계가 이렇게 PC라든가, 때는 모바일도 없었던, 온라인 월드가 시작된 데는 모바일도 없었죠.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이 온라인 월드가 가속화된 시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이 상당히 성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VR 월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VR 월드는
가상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버 온라인 월드하고 VR 월드하고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월드는 그 하나의 평면,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하나의 그 사이버 월드 공간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면, VR 월드는 가상 세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사람이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지 않은 어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즐기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VR HMD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증강으로 뭔가를 본다든가 이런 일정 부분의 컨텐츠 공급자가 공급해주는 컨텐츠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가상 어떤 컨텐츠를 즐기는 세계를 가상 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VR 월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메타버스 월드는 뭐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하고 가상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연동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VR 월드 같은 경우에는 1대1 개념으로 많이 접근이 됩니다. 근데 메타버스 월드라는 것은 1대 다대다가 되고, 그것이 현실하고 가상하고 연동이 돼서 가상에서 이루어진 뭔가가 현실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월드나 VR 월드 다 메타버스 안에 다 포함됩니다. 크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니지 같은 경우가 사실 메타버스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게임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이템을 막 키워가지고 현실에서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하고 가상세계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어떤 뭔가가 가상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상세계에서 뭔가 활동하는 게 현실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게 메타버스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NFT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한참 떠오르게 있는 게 메타버스와 이 NF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주제로 많은 세미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NFT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꼭 필요한 인증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메타버스와 NFT가 연동이 돼가지고 발행되는 게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세일즈하고 유통하는 것들이 이제 태동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월드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라이프 로딩, 크게 4가지 키워드로 메타버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넥스트 시간에 좀 자세하게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게임 비즈니스가 일어나는지를 같이 얘기해보면서 체킹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과 가상이 연동이 된다는 형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안에 현실과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경제적인 뭔가가 발생하는 그런 월드가 메타버스 월드라고 좀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라이프 로깅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주제로 하나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게임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비즈니스는 게임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죠, 그죠? 제목을 그대로 읽어본다면, 그러면 비즈니스는 뭘까요? 비즈니스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하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재화, 물품 이거를 팔거나 유통하거나 통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발생하는 행동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
게임이나 어떤 서비스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진행하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게임 비즈니스는 인간이 어떤 지식과 어떤 인지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게 사실 게임입니다. 게임은 종류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이런 기본적인 게임도 있는데 사실은 카지노 게임도 게임이지 않습니까? 카지노 게임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라이징이 된 게임. 그 중에서도 이제 PC 게임이나 그다음에 콘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임의 범위의 한 주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게임 비즈니스를 이해를 할 때 전체적인 그 게임 산업의 주요 변천사를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게임 산업의 주요 변천사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변곡점은 언제냐면 85년에서 20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의 사이인데 이게 왜 시작했냐면은 윈도우 3.0이 나오면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윈도우 10이죠. 네. 윈도우 10인데 이게 GUI 환경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MS 윈도우가 아니라 MS 도스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치는 부팅하게 되면 지금 좀 화면에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프롬프트가 깜빡깜빡깜빡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맥킨토시가 이제 GUI 환경을 이룩하고 그러니까 GUI 환경 구현한 PC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주로 편집 쪽, 디자인 쪽으로 많이 사용된 게 맥킨토시였는데 요 PC 윈도우 3.0이 나오면서 이 MS 이 도스 환경이 GUI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게임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증가가 컨텐츠 개발이 일어나면서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PC 게임이 이전까지는 주로 콘솔 게임이죠. 비디오 게임. 여러분 아니면 오락실에서 막 하는 게임 또는 집에서 이제 그 콘솔 하는 게임 또는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오락실에 가가지고 하는 철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 주류를 이뤘던 게임인데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3D 그래픽 게임이 출시되고 닌텐도에서 이제 저기 콘솔 게임들이 확장되면서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디오 게임에서 PC 게임으로 전환되는 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아마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이 언제냐? 그 다음은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이시지만 이 이후로 15년에서 20년이 이 게임의 가장 큰 변곡점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5G, 6G의 통신망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 처리에 대한 속도나 이 환경이 이때 GUI 환경이 이루어진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VR, AR, 홀로그램 이런 하드웨어 단말기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KT에서 애플을 런칭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시간에 PC 게임에 물론 지금도 온라인 게임이 PC 게임이 큰 시장을 차지하지만 전체적인 주류가 모바일 게임으로 다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년 정도 사이에서. 자, 그럼 앞으로 21년 이후에 10년 이후는 그러면 어떤 게임이 장악하고 있을까요? VR?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전환이 됩니다. 디바이스가 VR, 그다음에 여기다가 AR, 증강,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이제 그 창업자인 주크버그가 이제 저기 얘기를 했죠. 앞으로 페이스북 회사는 소셜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회사라고. 그래서 기사화했고, 그다음에 지금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게 오클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클루스를 인수해가지고 오클루스 플랫폼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그 시프트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이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게임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는 뜻이 있으신다면 요 부분에 특히 요 클라우드 AI, 그다음에 5G, 6G, 그다음에 실사기 그래픽들이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게임 비즈니스 하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게임 글로벌 게임 메이저사들이 어떤 형태로 이런 게임들을 이런 환경 기반의 게임들을 개발하고 런칭하고 서비스하는지를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게임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간에는 이제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이 MMORPG 게임, 다중유저 온라인 게임이 한국에서 그 넥슨과 리니지, 넥슨과 NC죠, 그렇죠? 이 두 개 회사가 온라인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을 런칭하면서 시장을 확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서부 사회,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콘솔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다음에 이 동북아시아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물론 일본은 약간 그 콘솔 시장이 더 크지만 이 한국, 중국, 대만 요 시장 자체가 이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의 주도권이 서부 사회에서 이 동양 사회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여기 나타나는 큰 변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선상이죠. 연장선상이고 여기서 발생된 역치에 의해 가지고 산업 비즈니스가 올라갔고 쭉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다시 한번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 곡선을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년에서 84년까지 아타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타리는 이 시기에 닌텐도와 같은 회사입니다. 아타리. 그래서 비디오 게임, 폰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즐겼던 탁구 게임이랄까,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들을 미국에서 출시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 역사가 흘러왔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게임의 시작은 아주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런 홀로그램 기반의 게임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게임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서비스를 사줘야지 비즈니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주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게임이 서비스가 돼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혼자서 그냥 열심히 만드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서비스하든 기업한테 제공을 하든 그걸 통해서 재화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 망가지고 또는 사라지고 이런 우욕절을 겪었지만 각 시대를 풍미하는 업체들은 그 시기에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해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된 제품을 그거를 원하는 고객한테 정확하게 던져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개발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마케팅.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운영. 마케팅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그냥 패키지 팔면 끝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콘솔 게임도 온라인 되죠. 그렇죠? 콘솔 게임도 온라인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패키지를 사고 집에 가서 이제 막 뭐 플스라든가 뭐 엑스박스나 이런 걸 하면서 또 아이템 또 구매해야 돼요. 또 패키지도 구매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흐름을 보면서 캐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958년에 오실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최초의 게임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흐름을 보면은 최초의 게임 그 오실로스코프에서 이거는 그냥 실험실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타리에서 상용화된 최초 상업적 홍보한 게임, 비디오 게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롤플레잉 게임의 RPG 게임의 원조. 그 다음에 이제 닌텐도 슈퍼마리오가 나왔던 게임. 이런 식으로 쭉,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윈도우 3.0입니다. 이렇게 해서 GUI가 형성되면서 PC 게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주로 아시는 내용들이고, 요게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됐었죠. 포켓몬. 그래서 포켓몬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을까? 짧은 순간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VR 이런 이제 그 디바이스가 되게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아직 그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옛날에 이때 PC가 한 대 얼마 했는지 아세요? 286, X86이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1985년도에 게임 PC 한 대 200만 원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단가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디바이스나 단말기가 역시 가격이 줄어들고 이 대중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VR이나 AI나 이런 단말기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게임 산업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가지기에 이 게임 비즈니스가 중요한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에서 그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게임 산업을 깊게 성장을 시키고 많은 그 정부 자금들을 투여를 해서 R&D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가장 빠르게 융합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타 산업에게 파고들과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지금 메타버스 자체도 나오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대부분의 컨텐츠가 게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이런 그 네트워크 기반의 환경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하드웨어의 발전과 그다음에 AI가 결합된 게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하는데 AI를 많이 사용해서 적용해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NC라든가 넥슨이라든가 넷마블 이런 데서 이 AI를 활용해서 게임 개발에 적용되고 추후에 이제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이 가지는 그냥 큰 영향력은 뭐냐면 가장 첨단 산업이 적용된 콘텐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게임 비즈니스를 이해하실 때 그 시기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첨단 산업이 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과연 뭘까요? 블록체인. 아까 NFT가 블록체인입니다. 맞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지식을 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입니다. AI. 인공지능. 그래서 게임과 인공지능은 아마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NPC 게임 플레이어는 NPC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여기로 있는 인공지능 도대체 뭐냐? 사용자들의 그 패턴, 게임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템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운영상에 AI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운영상에 아주 가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게임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 MZ 세대라고 얘기했죠. 요즘에 트렌드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10대, 20대의 MZ 세대가 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뭘 좋아하느냐? 개인 맞춤형입니다. 개인 맞춤형. 4차 산업의 핵심은 뭐냐면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통신, 저지연 통신망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콘텐츠들과 서비스가 엄청난 속도로 제공해 주는데 그게 개인 맞춤형이 돼야 됩니다. 개인 맞춤형. 그때 필요한 게 AI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게임 하다 보면 선택해가지고 그 코스웨어라고 하죠. 코스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임들도 있지만 좀 더 복잡하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다변적인 형태를 꾸며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AI들이 아마 게임하고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게임은 하나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 국가에서 문화, 지식, 신기술 등의 소프트 파워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주는 게 게임 산업의 일정 부분 영향을 기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게임 수출로 해서 발생해가지고 수출해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다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다른 컨텐츠, 음악, 영화, 방송, 드라마, 요즘에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음악, 영화 이런 것보다 합친 수출액이 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도 게임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수출 주도형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한류를 외부에 글로벌하게 알리고 홍보하는데 인지 높이는 데는 이 게임만큼 많이 기여한 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게임 분야 쪽에 종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자부심을 가져셔도 돼요. 그래서 국가의 소프트 파워의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산업이 게임 산업이다. 그래서 문화의 수출은 상당히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온라인 게임,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게임들을 전 세계에 서비스하면서 거기에 파급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카운트가 안 되는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게임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같이 지식 집약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전문 인력이 됐을 때 이 전문 인력들이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인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출 주도형 국가는 이런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되고 그 분야에 게임 비즈니스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게임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이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냐, 국내에서 그냥 국내용으로 만들 거냐, 해외용으로 만들 거냐. 지금 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냥 국내에서 그냥 아케이드 게임이나 PC 게임에서 패키지 팔아가지고 만드는 수준으로 게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확 바뀌어버렸죠. 지금은 인터넷이 아니라 4차 산업, 초지연 통신망, AI 이런 것들이 출현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게임 비즈니스, 게임 개발과 게임 비즈니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게임 산업은 e스포츠를 만들었죠. 또 아이템 거래량 파생 산업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파생 산업들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게임 개발에 종사하실 프로그래머나 기획자나 디자이너로 종사하지 않더라도 게임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이런 크다란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을 많이 키웁니다. 이런
그래서 게임 비즈니스의 큰 장점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죠. 게임 비즈니스의 부분을 분류가 크게 여러분 지금 현재 게임 개발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급 유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게임 개발 부분은 이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엔진, 유니티나 운리얼, 게임 그래픽 제작 툴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을 하는 업체, 게임 개발사가 있겠죠. 그 게임 개발사는 아케이드 게임, 콘솔 게임,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VR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사가 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는 게임 개발 엔진을 만드는 유니티나 언리얼 등 이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게임 그래픽 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게임 개발사,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게임 비즈니스를 합니다. 어디서? 게임 개발 부분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은 여러분이 아케이드 게임기, 콘솔 게임기, PC 휴대폰, VR 단말기. 아케이드 게임은 다 여러분 아시는 거고, VR AR 단말기 현재 지금 오큘러스라든가, 그다음에 홀로그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AR 글라스, VR 글라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이제 뭐 PC 휴대폰이 다 아시는 거고, 이 부분이 현재 지금 핫하죠, 그렇죠? 이 부분이 게임 비즈니스 분야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아는 오큘러스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바이브는 대만의 HTC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중도 규모로 중국에서 만든 피코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니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비즈니스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급 유통 부분이 제일 복잡하죠. 게임 배급을 하는 업체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업체가 넥슨, NC. 그렇죠. 넥슨, NC, 넷마블, 블리자드 뭐 이런 글로벌 업체들 많죠. 그런 업체들이 메이저 업체입니다. 그래서 게임 배급을 지고 있는 회사가 배급을 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배급을 비즈니스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 통신망, 클라우드, IDC, 보안 솔루션, 이런 보안 솔루션 업체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게임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게임 하는 거죠. 그다음에 IDC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통신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걸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플랫폼에 애플과 구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그렇죠. 앱스토어 맞습니다. 원. 예.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 자체 안드로이드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워낙 우주 다른 월드이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플랫폼 가지고 스스로 뛰어먹죠. 30%씩. 그렇죠? 네. 날로 먹는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 뭐가 있을까요? 스팀. 정말 스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은 배급사가 주로 만듭니다. 그렇죠? 배급사가 여기 만들어서, 그다음에 PC방은 이제 이건 유통이라기보다는 플레이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PC방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 생기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주로 이제 친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롤이라든가 뭐 이거 할 때 이제 하죠.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도 비즈니스의 큰 분야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지만, PC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은 결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게임 비즈니스의 전체 분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게임 비즈니스는 아까 파생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산업입니다. 이게 게임 자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게임 개발 부분에는 게임 개발을 용역해주는 전문 회사가 있어요. 이건 어떤 회사냐면, 그 게임을 개발했는데 런칭을 하지 못했어요. 소스가 있어요. 소스를 리버스 해가지고 그 소스를 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가 이제 게임을 개발했는데 개발자가 다 나갔어요. 그럼 이걸 계속 잘 하고 싶어. 용역 회사한테 이걸 주고 개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임 전문 개발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게임 개발 교육 있죠. 옛날에 LG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게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하는 업체가 있고, 게임 리소스 이런 이제 3D 그래픽이나 2D 그래픽이나 이런 리소스, 그다음에 소스나 라이브러리를 전문으로 공급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IP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죠. IP. 요즘은 이제 대부분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은 IP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게임과 결합해서 게임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IP들만, 그러니까 캐릭터들,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IP 하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동반 산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 테마파크, VR, AR 게임방, 게임 체험장, e스포츠 행사장, 이런 식의 이제 그 파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테마파크는 과거에는 아케이드 게임기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죠. 아니면 콘솔 게임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데, 요즘은 게임 테마파크는 어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트랙션도 온라인이 됩니다. 온라인이 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골프장 있죠. 골프장도 사실 하나의 골프 게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골프 치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칠 수가 있어요. 매치메이킹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런 식의 서비스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는 초지연 5G, 6G가 나오면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부분에 제일 큰 게 e스포츠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커졌죠. 이건 거의 1조 원 시장에 형성을 하고 있는,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프로게임의 아이템 거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리니지, 그 게임 거래, 아이템 거래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 하시죠? 네. 네. 요게 시장이 핫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자체가 5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아이템 거래도 하나의 뭐 약간 불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또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마케팅이라면 e스포츠 대회, 게임 전시 행사, 게임 광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임 마케팅 중에서 제일 큰 이슈는 비즈니스는 e스포츠 대회하고 게임 전시 행사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11월 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행사를 하죠. 지스타라고 그러죠. 그런 행사들도, 그 행사들을 전문하는 또 기업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래서 이 자동차가 그 이 파생 사업이나 이 엄청난 그 관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국가의 기간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화 분야에서는 이 게임 산업 자체가 그 이 제조업의 자동차처럼 파생 사업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 자체가 이런 하나의 한 국가의 문화, 그다음에 콘텐츠를 리딩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본다면 이제 2020년 그 작년도 모바일 게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 회사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아시죠? 네. 중국의 넘버원. 엄청나죠, 그렇죠? 네. 텐센트가 2000년도 초반에 넥슨한테 와가지고 게임 달라고 로비했던 회사입니다. 20년 전에는 게임 좀 주세요, 그랬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 지금 이제 컸어요. 보시면 전체 매출은 83조. 물론 텐센트가 게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이제 위챗이란 메신저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죠. 지금은 모든 걸 다 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시죠?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이 회사. 그 다음에 반다이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여기 보면 이제 라인이 있어요. 라인은 국적은 재팬이지만 주인이 이제 네이버죠. NHN이죠. 그죠? NHN. 그 다음에 펜소프트. 그 다음에 넥슨도 재팬이지만 우리나라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김정주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는 제주도에 있어요. 이 회사가 제주도에 있는 회사가 일본 넥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 넥슨이 한국의 넥슨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해서 넥슨 형성이 되어 있고 넥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게임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조그만 뭐 이렇게 W라고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2000년도 모바일 게임 매출 기준으로 해서 전국 글로벌 52 중에 우리나라가 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같이 5천만 명 인구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에서는 강자다, 강국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게임 비즈니스 개혁까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임 비즈니스 분야별 동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게임 비즈니스는 게 뭐 아시다시피 뭐 콘솔 게임, 뭐 PC 게임 종류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PC 게임에는 온라인 게임, PC 게임, 패키지 게임이 있고,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장 규모를 본다면 어떠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흘러가고 있죠. 2019년도에는 모바일 게임의 전량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9% 정도 장악을 하고 있고, 내년 되면 한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대세다. 근데 모바일 게임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연동이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모바일 게임과 메타버스가 그럼 어떻게 연동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콘솔 게임은 여전히 25% 4분의 1 차지하고 있고, PC 게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PC 게임이. 콘솔 게임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서구 쪽 시장이 되게 큰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뭔가 게임 비즈니스를 하고 게임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모바일 게임이나 모바일 플랫폼이 맞는 거고요. 게임의 방향 성격은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게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 돼요. 그 게임 비즈니스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스마트폰이 앞으로는 어떤 디바이스로 바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계, 또 안경, 그렇죠. 안경.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웨어러블. 여러분들이 현재 저기 토탈리퀄 영화 보셨나요? 보면 이 손바닥에 전화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는 지금은 옛날에는 휴대폰 이만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만했는데 지금 요만해졌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갖는 능력이 점점 거의 PC급이죠. 사양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토탈리퀄 보면은 이 안에 전화기가 있어요. 띠디디는 전화가 됩니다. 그것처럼 휴대폰, 스마트폰은 점점 웨어러블이나 글라스라든가 착용하는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그때 이제 메타버스가 난다. 예전에 첫 페이지에 보셨던 레디 플레이 원 안경 쓰시죠? 이것도 크죠 지금? 점점 작아질 겁니다. 안경처럼 이렇게 착용하든지 아니면 글라스를 이렇게 틱 치면 글라스가 나타나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럼 정말 언제 일어날까요?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언제 나올까 예상했죠? 2009년 나왔는데 2009년에 나온 스마트폰이 지금 스마트폰하고 비교해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0억의 인구가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계속 R&D를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용화되지 않지만 이미 그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쪽의 연구소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갔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은 모바일 플랫폼이에요. 모바일 쪽으로 가야 되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와 어떤 그런 비즈니스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 표를 보게 된다면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이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애초부터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한 게임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 PC 게임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 항상 유지를 30%대는 유지를 할 거고, 모바일 게임이 계속 늘어나겠죠.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콘솔 게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은 우리나라가 잘 안 하는데
매니아들만 하죠. 콘솔 게임. 근데 이게 온라인에 접속되면서 시장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닌텐도에서 발표한 동물의숲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에서 지금 플레이되는 게임. 그게 메타버스 게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 닌텐도, 그러니까 콘솔 게임도 게임기도 PC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가고 그래픽 GPU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사양의 실사 그래픽을 구현하면서 이 메타버스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으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작년이 한 197조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90조. 상당히 큰 겁니다. 국내는 20조 정도 됩니다. 17조, 20조는 상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분야별 쭉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있는 그렇죠.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있는 유저와 PC방에서 하는 유저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있는 시간이 하는 시간이 그것도 맞고요. 사용자가 다르다. 사용자가. 그렇죠. PC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젊으신 분들이 친구들하고 진짜 피 튀기면서 게임을 하는 거고, 집에서는 뭘 하죠? 가족하고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닌텐도 미로 게임을 하는데, 스포츠 게임을 하고 헬스케어, 라이프케어 이런 유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게임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뭔가 격렬하고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막 흐르고 뭔가 랭킹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유의 게임들이 물론 그 시장이 잘할 겁니다. 하지만 신규 시장은 이 메타버스가 발생하면서 집에서 누구와 부모님과 함께, 동생과 함께, 친구와 함께 스포츠도 하고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케어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게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좋은 얘기를 하면 건전한 게임들, 자기 머리를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게임, 몸을 좋게 해주는 게임,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임, 이런 일반적인 라이프에 적용되는 게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도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포커싱 하셔서 보시는 것도 이 게임 비즈니스의 좋은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사회가 왔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있을 경우에 많이 먹고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헬스케어, 스포츠 이런 류의 게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을 하시거나 게임 리서치를 하실 때 많이 봐주셔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 버는 거, 그게 비즈니스죠, 그죠? 딱 얘기하면.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과연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일단은 그 개발사도 있어요, 개발사. 그다음에 퍼블리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요 모바일 플랫폼이나 채널, 그다음에 해외 퍼블리셔들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을 했어요. 게임 하나 개발했습니다. RPG 게임 하나 개발했습니다. 10억 들어서 개발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퍼블리싱 업체로 만들어야 돼요. 퍼블리싱 업체 두고 NC, 넥슨, 그다음에 넷마블 뭐 이런 이제 메이저고 조그만 중견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위메이드라든가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게임을 브리핑을 합니다. 보여주고 시연하고, 그러면 게임 퍼블리셔가 게임 좋네? 그러면 계약하자 했을 경우에 보통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 얼마 줄까? 저희 개발비를 10억 드렸으니까 한 3억은 주셔야죠. 오케이. 그러면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까? 수익 분배는 7대3 또는 뭐 6대4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7대3으로 계약합니다. 7대3. 퍼블리셔하고 개발사하고 뒤에 세부적으로 나올 텐데,
그다음에 개발했어요. 그럼 이 퍼블리셔는 이 이제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나 애플 스토어에 올립니다. 자, 올려서 서비스를 런칭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이제 퍼블리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회원이 없어요. 회원이 없으면 카카오나 라인에 채널에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카카오 유저들이 이 개발사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하거나 라인에 태우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 쪽에는 그럼 누가 하냐? 해외 중국, 대만 그쪽에 있는 퍼블리셔한테 이 퍼블리셔가 또 판매를 합니다. 라이센스를 판매를 합니다. 이런 구조가 모바일 게임의 유통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은 현재 지금 구글 시장이 제일 크죠. 구글 시장. 이건 이제 시장별로, 마켓별로 이제 전 세계 이제 구조를 정리한 거고, 여기 원스톱. 국내는 구글 마켓이 전체 게임의 58%를 서비스를 합니다. 서비스를 하고, 매출 기준으로 애플 스토어가 한 25% 정도, 원스토어가 10% 정도 구조를 하고, 판매 방식은 이제 인앱 결제, 아이템 판매죠. 아이템 판매.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게임 자체 패키지를 판매하는 거.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메이저 개발사 중에 안드로이드 마켓에 직접 이용자한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게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트나이트. 맞습니다. 포트나이트. 에픽 게임이죠. 네. 여기 언리얼 만든 회사. 걔네가 안드로이드 마켓, 그러니까 저기 누구예요? 구글한테 30% 주기 싫어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쓰게 되면 불법이라고 뜨죠, 그죠? 네. 다운로드 그래도 받아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케이스 유형이 쭉 제가 7가지 분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게임 리니지 M을 기준으로 하죠. IP는 리니지고, IP 보유자, IP 보유자는 NC소프트, 개발사가 NC소프트, 퍼블리셔 NC소프트. 그러면 이게 다 먹는 거죠, NC소프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총 70% 가져가요. 70%. 구글과 애플 30% 가져갑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조가 뭐냐면, 유형 2, 리니지 2 레볼루션 알죠? 네. 네. 그건 퍼블리셔가 넷마블이죠, 그죠? 네. 개발도 그러니까 IP만 줬어요. NC가 레볼루션이라는 그 특정한 그 이야기만 씌워가지고 준 겁니다. 그 넷마블한테. 넷마블이 개발도 하고 퍼블리셔하고 IP 소유자는 NC예요. 10% 가져가고, 개발사하고 퍼블리셔인 넷마블이 총 55%를 가져갑니다. 60%가 가져가요. 60%. 그다음에 플랫폼이 30%.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뮤 보죠. 뮤는 웹진이 IP를 가지고 있어요. 웹진이, 그다음에 킹소프트가 개발을 하고 퍼블리셔는 웹진에 있어요. 이 구조에 맞춰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경우가 되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우리가 카카오 채널 통해서 런칭한 게임 있죠. 성공한 거. 애니팡. 그렇죠? 애니팡 같은 경우 여기에 퍼블리셔에 채널이 낍니다. 카카오. 그래서 썬데이토즈가 개발하고 그 퍼블리셔하고 카카오, 그다음에 채널인 카카오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채널이 들어가면 이제 채널 수수료가 20%, 그러니까 퍼블리셔 목해서 나눠집니다. 이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게 모바일 게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시장에 진행할 경우에 또 중국 퍼블리셔가 또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상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형 1, 직접 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야 되죠. 커야 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10명이 모셔가지고 모바일 게임 우리 한번 개발해서 한번 런칭시켜보자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형태는 어디일까요?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다 해요? 유형 4? 유형 4. IP하고 개발은 직접 하시는 거고, 퍼블리셔는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져가는 몫이 35%.
100원이 발생하면 35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만족하느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모바일 게임의 이 수익 구조나 쉐어링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구조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P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0% 안 가져가죠. 그렇죠? 네. 이 30%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법이 통과됐죠.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구글이나 애플에서 자기네들 결제 시스템만 꼭 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도 이 에픽 게임즈가 구글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반독점법으로. 이게 풀려야 돼요. PC 플랫폼처럼. 그래야지 모바일 게임 이 생태계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과 애플이 30%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7%가 제일 적당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상당히 어렵고 신규 게임 개발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너무 힘든 구조예요. 이런 구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버스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들 수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특강 때 그것만 같이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관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스마트폰의 등장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큰 변혁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채널링. 카카오 채널링을 통해 가지고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확 뜨면서 이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카카오 채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흐름은 게임빅이란 컴투스하고 게임빅이란 두 개의 모바일 게임사가 설립이 된 게 모바일 게임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의 산업을 시작해서 끌어왔고, 추후에 PC 게임의 강자들이 모바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확 커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은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지금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PC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PC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PC방에 월 정액제 가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금 종류가 많아가지고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임들이 무료로 서비스하고 아이템 구매, 부분 유료화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심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발사입니다. 개발사. 그래서 게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알파 버전, 그러니까 베타 버전 또는 상용화 전 단계를 만들어서 퍼블리셔한테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아까 똑같이 계약을 해서 계약금 주세요. 그리고 로열티는 몇 프로 책정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20% 내외입니다. 20% 내외. 온라인 게임은 20% 내외에서 계약을 하면 퍼블리셔가 그 게임을 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서버 세팅하고 서비스 준비를 합니다. 마케팅도 하고 PC방에서 뿌리고 아니면 온라인 광고 때리고 이러면서 자기 사용자들, 국내 사용자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고 해외 퍼블리셔들한테 계약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죠. 중국은 빼고, 그다음에 대만, 서부,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 각 국가별로 퍼블리셔들한테 라이센싱을 해줍니다. 그럼 계약금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만은 계약금이 10억이야. 그럼 10억을 받으면 그 퍼블리셔하고 개발사하고 나눠 가집니다. 5대5 또는 6대4로 나눠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어. 그래서 퍼블리셔가 대만에 런칭했어요. 매출이 100원 떴습니다. 그러면 국내 퍼블리셔가 대만 퍼블리셔로부터 통상적으로 22%를 가져옵니다. 22원 가져가, 22원은. 로열티로. 그럼 22원 가지고 다시 퍼블리셔하고 개발사가 7대3대 6대로 나눠갔습니다. 이런 구조가 온라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한 방에 훅 뜬 회사 아세요? 크로스파이어. 그렇죠. 스마일게이트. 그 회사가 리니지, NC, 넥슨은 게임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일게이트는 이 크로스파이어 FPS 게임 하나 가지고
그냥 끝장을 낸 회사입니다. 크로스파이어가 국내에서 실패했어요. 중국에서 대박 쳤죠. 차이나 머니가 좀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런칭한 회사가 누구냐? 네오위즈예요. 네오위즈가 이 크로스파이어 회사의 스마일 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라이센스를 글로벌 라이센스를 샀어요. 계약해가지고 퍼블리싱권을 사가지고 테센트에다 이 크로스파이어 런칭을 했죠. 그래서 3년 전까지 아마 1년에 1조를 찍어요. 매출을. 1조 찍으면 25%에서 가져오다가 바뀌었습니다. 35%로 바뀌었어요. 로열티가 3,700억 정도를 가져옵니다. 지금은 이제 줄어들었죠. 매출이 조단이 내려갔었고. 그래서 게임 하나 가지고 게임 역사, 우리나라 게임 역사에 점을 찍은 사람, 획을 그은 사람,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역사에 남는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비즈니스에서 NC소프트가 월 정액제 방식에서 부분 유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온라인 게임은 이제 PC방이나 이런 쪽에 월 정액 방식 없어졌다. 전부 다 부분 유료, 아이템 판매로 다 전환됐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수익 모델은 아이템 판매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배그가 한 그 형태입니다. 배그가 온라인 게임이지만 그 패키지를 팔았어요. 그 패키지를 팔고 거기에 이제 부분 유료화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래서 패키지 판매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어요. 이게 콘솔 방식입니다. 콘솔 게임 판매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국내 온라인 게임의 주요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넥슨과 NC가 이제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바람이 나가죠, 그죠?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PC 게임의 역사는 넥슨의 흐름과 NC의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넷마블은 그 이후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넥슨이 도쿄 증권 거래소의 일부에 상장합니다. 이 당시 때는 되게 이게 센세이션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넥슨은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했어요. 이때 그 상장할 때 회사 가치를 얼마나 받냐면 10조를 받았다. 10조. 지금 더 크지만 그 당시 때 엄청난 거였어요. 10조.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 모았죠. 넥슨이. 그 이후로 그거 가지고 M&A 하면서 비즈니스를 글로벌하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가장 큰 그 변곡점을 본다면 넥슨과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 PC방에 열풍을 일으켰죠. 우리나라가 이 e스포츠의 성지가 된 시점은 여러분 알다시피 스타크래프트가 런칭하면서 이 PC방에서 모든 그 젊은 친구들이 그 게임하면서 발생했었고, 그게 큰 변곡점이고, 두 번째는 리니지가 국내에서 아이템 거래라는 새로운 파생 사업을 만들 정도로 획기적으로 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큰 변곡점입니다.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오다가 이제 중국에 서비스 런칭을 합니다.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죠. 그 전에 위메이드가 했던 거, 미래의 전설.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동접 70만 명을 찍은 게임입니다. 미래의 전설이 중국에서. 그래서 샨다라는 게임이 샨다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샨다가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 가지고 푹 떴어요. 그래서 그게 위메이드에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런칭한 게 큰 변곡점이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이 먹힌다는 것을 입증한 게임입니다. 미래의 전설이. 그 이후에 말씀하신 던파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들이 들어갔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파이어가 동접 250만 명을 찍었어요. 그게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래서 큰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또 넥슨의 도쿄 증권 거래소 상장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이게 그 애들이 노는 산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어디냐면 리니지가 성공하면서
이 게임 산업에 고학력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케이드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는 고학력, 그러니까 지식 지각 사업이 아니고 노동 지각 사업이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기 저기 청계천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고, 비디오 게임기 불법 다운로드, 불법 패키지 복사해가지고 팔고, 이런 시장이었다가 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터지면서 이 게임 산업 분야에 고학력, 석사, 박사, 그다음에 카이스트 이런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전문가 이렇게 그 게임사들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된 결과로 중국과 전 세계 글로벌하게 게임들을 런칭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수출 집합형 산업으로 그 포지션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로 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죠? 유명하신 회장님들, 김종규 회장님, 방준혁 회장님, 백진희 아저씨, 그렇죠? 백진희 형이죠. 요 세 분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3두 마차죠. 이분들이 우리 게임 산업을 일으키신 분들이죠.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 25개 상장사들이 현황입니다. 시가총액 올해 2월 기준입니다. 네이버 59조, 카카오 40조, 넥슨 31조, NC 21조, 넷마블 11조. 제일 작은 회사가 그래도 1,600억짜리입니다. 얼마나 이 산업이 커진 겁니까? 그렇죠? 옛날에 아케이드 게임 가지고 막 만들던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게임 산업의 산업 분야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런 아주 훌륭한 글로벌한 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회사에 입사하셔서 일을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 비즈니스, 그럼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성공했느냐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사례 분석할 때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그래서 다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공하지 않아요. 다 실패도 하고 힘들어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자, 그러면 콘솔 시장 한번 볼까요? 콘솔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아시아 시장보다는 북미, 유럽, 남미 시장이 제일 크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닌텐도,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플스, 이게 이제 사실 3두 마차죠. 콘솔 게임. 이건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콘솔 시장에도. 이게 온라인 실시간 멀티 유저 게임들이 나오면서 DLC, 다운로드 컨텐츠에서 수익 구조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패키지 팔았죠. 찍어가지고 패키지 쫙 팔면, 여러분 유명한 그 FPS 게임 있죠. 미국의 둠 말고 네? 배틀필드 말고 또 하나 있죠.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는 한 방에 1조 원입니다. 한 방에 1조 원. 패키지 팔아가지고 전 세계 동시 출시를 합니다. 패키지를. 번호를 쫙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1조를 법니다. 패키지 팔아서. 그게 콘솔 게임이었어요. 과거에는. 물론 진짜 글로벌 상위 게임들은 그런데 나머지 게임들은 그냥 지지부진하죠. 팔아서. 근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DLC, 다운로드 컨텐츠. 똑같이 부분 유료화. 아이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솔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닌텐도 위가 나오면서 홈테인먼트 시장으로 확산합니다. 스포츠, 탁구도 같이 치고, 그다음에 테니스도 치고, 이런 스포츠로 해서 집에서 옛날 어두컴컴하게 모니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닌텐도가 요 홈 엔터테인먼트, 닌텐도 위로 다시 살아난 거죠. 이걸로 죽어가다가 닌텐도 DS 단말기 팔아서 막 슈퍼마리오 막 팔다가 이
이런 쪽으로 접근 못하다가 이제 닌텐도 위로 자기는 그러면 이 북미 쪽에 있는 애들하고 붙어갔지 안 되니 홈 엔터로 가보자 해서 컸죠. 그리고 작년에 그 동물의 숲이라는 그 메타버스 형태의 그 게임을 런칭했습니다.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닌텐도가. 그래서 지금 닌텐도 쪽에서도 닌텐도 전용 VR 이 헤드셋을 HMD를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고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부터 한번 유심히 깊게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그 콘솔 게임의 백업사로 나서서 여러 가지 그 국내 게임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고 게임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시장은 북미로 가야 됩니다. 북미와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반말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장악하는 회사가 시장을 장악합니다. 게임 쪽으로. PC나 휴대폰은 뭐 워낙 많은 오픈되어 있는 소스, 안드로이드 그 소스가 있기 때문에 다 장악 만들 수 있지만 애플만 딱 자기 시장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PC, 그러니까 게임 역시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보는 오큘러스 퀘스트 2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40% 정도 장악하고 있어요. VR, HMD 시장에. 그래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 2의 그 안드로이드하고 그 애플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검수를 해요. 올릴까 말 거를 자기들이 컨펌을 한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아마 좀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아케이드 게임기, 그다음에 콘솔 게임기 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VR, AI 관련된 그 게임을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요 각 그 게임 단말기별로 API가 있습니다. API. 거기에 다 맞춰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게임 하나 가지고 VR도 되고 콘솔도 되고 그 PC도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플랫폼별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시거나 기획하실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큘러스가 현재 38% 장악하고 있다. 그다음에 HTC, 피코, 소니, 뭐 기타 업체들이 이 헤드셋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각 회사들이 자신의 자사의 스토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게임 개발사들을 끌어들이고 컨텐츠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해당 자기네 유저들의 서비스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사업을 본다면 e스포츠가 있고 이제 아이템 가게가 있죠.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유명하시는 것보다는 이 e스포츠에 속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임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업체들은 애초부터 게임을 만들 때 e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심플한 대결 구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메타버스 시대의 게임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개발하면 어떤 형태로 기획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게임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가 아바타를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리니지에서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용만 하는 거고 아이템 막 이제 이제 많이 얻어가지고 세일즈는 할 수 있어요. 그게 게임 내에 그게 그 게임 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거래하는 건데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거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그 자기가 팔 수도 있다는 것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이 게임 플랫폼 내에서 그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재밌는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저기 아까 포트나이트거든요. 포트나이트인데 포트나이트는 보면 디바이스가 플스, 엑스박스, PC, 모바일 다 됩니다. 게임 자체 하나가. 이 안에서 이제 BTS나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실시간 공연도 해요. 뮤직비디오도 틀고. 그래서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공연을 한번 했는데 1,200만 명이 와서 구경하고 한 방에 200억 벌었어요. 이런 게 가능한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 때문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미 그 실증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이제 플랫폼이 제페토죠. 네이버 Z라는 회사,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손자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 2억 명이고 이 중에 그 10대 유저가 80%예요. 그리고 국내 유저는 10%밖에 안 됩니다. 모든 그 유저의 90%가 해외 유저들입니다. 그것도 해외 유저의 10대들이 들어와서 제페토를 즐기고 있어요. 이 플랫폼에 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 그 라이프 로깅이라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 안에서도 똑같이 하게 해주는 겁니다. 학교 가기도 하고, 친구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구매도 하고, 이 안에 구찌 매장이 있어요. 구찌 매장 가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구찌를 자기 옷을 입어요. 멋있게 보여주고. 되게 싸죠? 현실 생활에서 구찌 사려면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살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에서 나만해도 구찌를 한번 입어보자. 2,000원 되면 구찌 양말 한번 입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옮겨서 거기서 또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을 막 만들어. 패션 아이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 판매하는 걸 가지고 자기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로블록스는 아시죠? 로블록스란 게임 화폐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블록스가 조만간 여기에 NFT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를 적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판매를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로 메타버스라는 환경 안에 게임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했고, 지금 몇 시죠? 7분. 그러면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죠. 없나요? 네. 지금 메타버스가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디 게임 회사들은 메타버스에 좀 많이 힘들려나요?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기. 그렇죠. 뛰어들기. 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일단은 그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개인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아까 보여드린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 아이템 만들어서 판매해서 월 몇천만씩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안에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 게임 안에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그러니까 쉽게는 그 인터넷 상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커머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월드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로블록스에서 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아이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게임 플레이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커진다면 그 안에 이제 자기 로고를 만드는 거죠. 로고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로블록스에도 하고 G8에도 하고 포트나이트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구찌는 현실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명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자기네 가상 세계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명품으로 인정해주죠. 네. 거꾸로 가상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가지고 브랜딩을 됐어요. 그럼 그 브랜딩이 나중에 현실 세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그게 얘가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카카오 채널에 메신저에서 열심히 막 해서 다 인지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가 됐으면 오프라인에 매장을 개설했죠. 그게 메타버스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가 생각된다. 내가 메타버스 만들어야 되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접근 방법은. 그래서 뭐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면 아주 소규모의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특정한 컨텐츠만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핀포인트 플랫폼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사례 분석 시간에 한번 충분히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 뭐냐면 영어 전문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겟팅하고 핀포인트로 해서 정말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범용적으로 서비스되는 대형 플랫폼이고요. 소규모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되나요? 네. 다른 질문. 없나요? 제가 설명 잘 드렸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고 두 번째 시간에 할 게임 사례 분석이나 메타버스의 게임 비즈니스 관련돼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강의를 할 때 그걸 더 참고해서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